지금의 최악의 순간을 좀 지나고 있다. 연준의 피버팅이 네.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나오냐에 따라서 2020년 우리가 2월, 3월, 4월 달에 경험했던 V자 만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면에 보시면 이 오른쪽이 OECD 경기 선행 지수예요. 1970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계열입니다. 이 위아래 점선이 뭐냐면요. 위의 점선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해서 표준편차, 변동성을 표준화한 상단. 아래는 표준편차의 하단입니다. 이 표준편차 하단을 뚫고 내려왔을 때 항상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9번 중에 1번 빼고요. 요때 2002년도와 3, 4년도 요때 빼고는 전부 다 미국 기준으로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뚫고 내려왔습니다. 9월 말에 뚫고 내려왔고요. 9월, 10월, 11월 오늘자 기준으로 3개월치가 업데이트 됐는데 계속해서 뚫고 내려가서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 제가 보시기 편하게 시계 방향으로 그려놨는데 침체 국면에 초입에 들어갔다. 그래서 저의 모형에 의하면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폭이 이 코로나 때처럼 깊을 거냐 아니면 금융위기 때처럼 이 정도일 거냐는 아직은 판가름하기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내년에 오는 게 아니고 이미 들어왔다는 측면에서 미국 경제를 바라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 12월 달에 연준의 속도 조절 더 나아가서 내년 3월 달에 멈춤 가능성도 저는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죠. 지금이 그때랑 다른 건 무엇이냐 2005년도와 지금이 다른 것은 이 파란색은요. G20의 가중평균 기준금리예요. 그러니까 금리 수준. 2005년도도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다가 서프라임 맞은 겁니다. 지금도 똑같이 오르고 있고요. 근데 이때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서프라임이라는 엄청난 위기를 받았는데 그때 GDP 대비 정부 부채 보세요. 오히려 이때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면에서는 딜에버리징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레벨이 다르죠. 이때는 GDP 대비 한 55%에서 60% 사이였는데 지금 거의 100% 육박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보다 지금이 금리 수준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 수준이 그때만큼 올라간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까놓고 본다면 훨씬 더 큰 정부 부채에 대한 부담이 지금의 글로벌 경기를 옹찌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는 왼쪽에 비트코인, 금리, 환율, 주가, 부동산까지 도미노로 다 무너지고 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보시면 화살표로 아니고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그렇다면 이게 다시 한번 디지털 자산 아니면 전통 자산 이 메비우스 띠가 계속해서 지속될 거냐 아니면 반대로 반등할 거냐 거기에 대한 아직은 판단은 모호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왜 조정받았냐를 가장 본다면 금리 때문에 조정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리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고점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 2, 3년의 터를 보면 지금보다 더 높을 가능성도 있지만 단기적인 6개월 아니면 내년 상반기 말까지의 시기를 놓고 보면 일단은 많이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상승에 대해서 금리 수준에 대해서 조정받던 부분들은 일부 거쳐질 수는 있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자, 이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경기 침체 기간에 OECD 기준입니다. 과거 얼마나 지속됐느냐. 평균은 15개월이고요. 소프트 리세션이라고 해서 좀 얕은 침체 있잖아요. GDP도 마이너스긴 마이너스인데 거의 마이너스 0에서 마이너스 1 정도 그 사이에 얕은 경기 침체였을 때는 1년 안에 끝났습니다. 물론 하드는 거의 2년 가까이 갔고요. 그래서 소프트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확히 1년 뒤에 내년 9월 말에서 4분기 때는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서 정상 국면으로 지속될 수 있다. 이게 항상 실물 경제랑 6개월 정도에 선행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경기 침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2분기부터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럼 내년 9월에 다시 한번 정상 수준으로 오른다면 그 이듬해 2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이 될 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가는 미리 선반영하는 그 시계를 잘 계산해서 아마 주목해보면 그 시점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점 중에 하나가 확률 높은 시점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미국은 소프트냐 하드냐 그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 왼쪽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파란색이 미국의 주택시장지수 심리지수예요. 최근에 이 하락폭 보세요. 거의 서프라임 때와 비슷하게 하락폭이 크게 있고요. 이 주황색은 뭐냐면 주택가격지수입니다. 주택가격지수도 크게 피크아웃되고 있다. 자,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심리지수의 하락폭을 보면 거의 서프라임 때가 연상될 만큼 지금 미국의 주택시장은 상당히 좋지 않다. 경기 침체에 이미 불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른쪽이 미국의 산업생산이었어요.
이 파란색 보시면 산업 생산이 괜찮았거든요. 아직까지 플러스 증가선에 있고요. 기준선이 0이니까. 하지만 이 산업 생산에 선행하는 경제 지표 중에 ISM 제조업 신규 수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주문을 미리 트래킹하는 것이죠. 그걸 놓고 보면 산업 생산의 선행 지표예요. 근데 이렇게 신규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자랑하는 이 생산도 재고 때문에 생산이 잘 될 겁니다 라고 봤던 부분들도 계속해서 그 모멘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그래도 경기 침체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왼쪽 차트. 가처분 소득 대비 현금 비중이 25%나 들어갔고요.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 비중은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미 저축이 많이 소진되고 있어서 이 저축의 소진이 내년 상반기에는 다 없어질 수 있다. 사실 이 현금과 저축은 미국의 특색이에요. 현금 계좌가 따로 있고요. 저축 계좌가 따로 있어요. 현금 계좌는 좀 더 단기적인 계좌고 유출입에 자유롭습니다. 저축 계좌는 현금 계좌보다는 조금 이자율이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넣고 싶죠. 하지만 1년에 뺄 수 있는 횟수가 6번에서 7번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처분 소득 대비 현금의 비중이 25%가 된다는 것은 현금이 이렇게 많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축이 빠지는 것과 같이 결부해 본다면 이게 약간 금리는 낮게 주더라도 언제 자기가 뺄 수 있는 비상금 성격이 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은 제가 아까 모두에 OECD 갖고 매크로 레진 모형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OECD 안에서 미국입니다. 이 빗금친게 경기 침체 기간이에요. 과거 경기 침체 기간에 이 주황색, 여기 표준 편차를 이탈했을 때 다 경기 침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탈했다는 것이죠. 이 딱 한 번, 2003년 요 한 번을 제외하고 전부 다 경기 침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그래서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마 NBER이 2022년 3월 달을 경기 침체로 선언한 게 6개월 뒤거든요. 2022년 8월 달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9월이 경기 침체였으면 그 6개월 뒤인 내년 한 빠르면 3, 4월 달 아마 복귀해 봐서 올해를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가 아마 경기 침체가 아니었나라고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입니다. 일본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아베노믹스를 지속할 거냐, 그러니까 엔저 정책을 내년에 지속할 거냐, 그러지 않을 거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오른쪽 차트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차트는 이 주황색이요. 일본의 수입 디플레이터예요. 그러니까 엔저가 이렇게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수입 물가가 이렇게 올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GDP 디플레이터라고 일본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디플레이션은 여전히 기준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더구나 그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다. 아직까지 수입 디플레이터가 더 오르든지 아니면 일본이 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악력을 벗어났다고 단언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BOJ는 계속해서 이 엔저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게 환율에 투자하거나 환율 갖고 비즈니스하는 측면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한국이에요. 왼쪽 차트는 제가 데자뷰 2002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보시면 GDP 대비 가계부채가 이렇게 오르다가 이때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때 경제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소비 꺾이고 부동산 꺾이고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피크 치고 이제 아웃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계속 옥죄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동일한 기간에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GDP 대비 민간 소비였고요. 주택가격지수, KB에서 나오는 주택가격지수예요. 물론 평균치이기 때문에 약간의 틸팅은 좀 있겠지만 파란색 보시면 가계 이 딜에버리징이 64에서 부채가 59.9로 이렇게 내려가는 국면에서 주택시장이 이렇게 조정받습니다. 지금도 조정이 지금 받을까 말까 하고 있어요. 앞으로 데이터가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주택가격지수의 이 하락폭 이미 훨씬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가격지수가 이렇게 둔화되는 측면에서 한국의 민간 소비가 좋아진 적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년에는 2002년도 초입과 내수시장이 비슷할 개연성을 우리가 주목하자, 대비하자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제가 인플레이션 이런 말씀 드렸죠.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되게 빠르게 내려갈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 하반기, 내년 연말쯤이나 아니 그 이듬해부터는 다시 한번 크게 오를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이 왼쪽 차트가 무역 개방 지수예요. 1901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런 겁니다. 100년 넘은 시기열인데요. 이 빨간색을 보시면 무역 개방 지수가 둔화되는 기간이에요. 탈세계화. 올라가는 기간은 세계화 시장. 그러니까 무역이 계속해서 잘 되는 시장이고요. 국면이고요. 내려가는 것은 이때는 전쟁에 의해서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역시 또 다른 무역 전쟁인데요.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국면에 이제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탈세계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오른쪽 차트 한번 보시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차트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물가를 1910년대랑 미국 기준입니다.
비교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1970년대랑 비교하는 분도 있는데요. 1970년대가 냉전 시대의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지금이 저는 신냉전 시대라 보고 있기 때문에 1970년대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있었지만 이 파란색 보세요. 68년부터 8년까지 한 20년의 터울을 갖고 6, 7, 80년대 미국의 물가가 이렇게 흐름이 전개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물가 주황색 보시면 이렇게 와 있어요.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뭐 똑같을 거냐 안 똑같을 이견이 분분한데 저는 여전히 기저효과를 사라지는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 꽤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상반기 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의 또 다른 보충 설명이에요. 왼쪽 차트에 보시면 중국의 생산자 물가, 아까 PPI입니다. 제가 마이너스권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이 정도 선행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소비자 물가가 이제 피크아웃 되고 있는데요. 얼마나 떨어질지는 앞으로 보자. 그런데 이미 금융시장, 미스터 마켓의 그 시선은 디플레이션은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억누를 수 있는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오른쪽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인데요.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공급망의 압력 정도를 트래킹하는 지수를 놓고 봤더니 큰 폭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미국의 핵심 PC 물가 수준하고 선행성을 놓고 보면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부터 물가는 미국 기준입니다. 되게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반영해서 연준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거는 연준인데요. 이 왼쪽 차트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거. 자, 금리 인상 이후에 동결 기간입니다. 74년도 6월달 그때 금리가 피크였고요. 인상 사이클에서 3개월. 동일한 기준으로 80년 3월, 82년 5월, 89년 5월, 7, 80년도에는 금리 한번 올리고 동결 기간이 사실 3개월 이내였어요. 그런데 90년대, 2000년대 들면서 한번 금리 인상을 딱 멈춘 다음에는 8개월에서 서프라임 때는 15개월이나 갔죠. 또 왜 이렇게 길어졌냐라고 보면 이 동글뱅이 보시죠. 동글뱅이는 그때 금리 인상을 멈췄던 금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리 수준이 낮을수록 동결 기간이 길었습니다. 금리 인상 수준의 금리 수준이 높을수록 동결 기간은 짧았고요. 자, 지금 금리가 4.5%에서 5%대로 갑니다. 자, 5%에 가기 때문에 과거랑 똑같이 8에서 15개월, 한 1년 정도 갈 겁니다. 동결 기간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요. 아니면 다시 그때랑 지금이랑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억제이고 있기 때문에 이 동결 기간이 지속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연준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도 우리는 한번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70년대부터 현재까지 과거 금리 인상 이후의 동결 기간이 평균 5개월이고요. 다만 2000년대 이후에 저금리 구간에서는 한 8에서 15개월, 즉 한 1년 정도 지속됐다. 그래서 과거 장기 시계열의 평균을 볼 것이냐 아니면 2000년 이후의 평균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내년 3월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좀 멈춘다면 그 이후의 행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이견이 좀 분분할 것 같다. 근데 저는 백데이터를 좀 갖고 왔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내년도 연준에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위에 이사회는 총 7명의 이사회들이고요. 이거 살색이라 해야 될까요? 주황색이죠. 화면에 주황색으로 보이실 텐데 주황색으로 칠한 사람들이 내년도에 투표권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보라색은 올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왼쪽은 비둘기적, 가운데는 중립, 오른쪽은 매파적입니다. 자, 이사회 멤버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요. 파월 의장은 약간 매파 쪽으로 갔죠. 근데 내년도에 연준의 특성상 지역 연준,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대구은행, 부산은행 이런 지역의 연방준비은행장들이 1년에 한 번씩 교체되거든요. 근데 내년에 교체되는 사람들이 이 시카고, 필리, 그다음에 달라스, 그다음에 미니애폴리스입니다. 근데 이 4명의 분들이 대부분 중립 아니면 매파적인 분들이에요. 올해 매파적인 분들이 내년에는 물러나시고요. 중립에서 매파적인 분들이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연준만 놓고 봤을 때 내년에 연준은 어떨 것 같아요? 내년에도 연준은 매파적이에요. 오시는 분들은. 하지만 이분들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한번 주목해보자.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여기 오른쪽에 닐이 있잖아요. 닐 카시케가 지금은 엄청나게 매파적인 분이지만 2008년 이후에 코로나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비둘기적이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준 내부에서도 의원들의 피버팅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가 약간 전망을 섞어서 업데이트 해왔습니다. 연방기준금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연준의 피버팅 조건입니다. 과거에 항상 이래왔다는 것이요. 연준이 제공하는 기금금리가 그러니까 연방기금금리가
핵심 PC의 물가보다 항상 높아지면 피버팅 하더라. 이번에 12월 달에 0.5%포인트 인상한다면 연방기금리 상단은 4.5가 되는데요. 핵심 PC 물가는 지금 5%예요. 그럼 차는 마이너스 0.5. 한두 달 안에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2월에 아니면 내년 3월에는 피버팅 필요 조건은 이미 충족된다. 그 다음에 경기에 따라서 동결이 지속될지 네. 아니면 정말로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할지 그때 가서 보자. 그런데 나이브하게 아니야. 물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또한 임금 봐봐. 미국의 서비스 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잖아. 이거 어쩔 수 없어. 계속해서 동결할 거야 라고 몫을 받기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왼쪽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단기 FX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FX 전망은 참 무의미해요. 그래서 단기로 좀 말씀드리는데 여기 단기의 터울은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단기 FX 전망의 하나의 그 펑셔너블한 기능들을 보면 인플레이션 기대랑 BOJ 형태가 향후 한 3에서 6개월 동안 달러의 결정 트리거라고 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기대는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CT에서 그러니까 CT 뱅킹에서 글로벌리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것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물가 지수가 기대치보다 얼마나 높게 나왔냐 낮게 나왔냐에 따라서 이 인덱스가 위아래가 결정되는데요. 최근에 이 서프라이즈 인덱스 자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쳤다는 거예요. 미국 달러 지수랑 같이 그러는 겁니다. 거의 상관관계가 높거든요. 최근에 보면 달러 인덱스가 글쎄 여기서 더 다시 위로 가는 것보다는 일단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인덱스 자체는 좀 누르고 있다라는 거. 물론 큰 기조, 이 큰 우상향 트렌드를 바꾸진 못하겠지만 당장은 어쨌든 상방은 많이 누르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BOJ입니다. 미국의 국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었는데 일본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최근 일본 내에서 또 YCC라고 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일본 자체의 엔저 정책을 고수함에 있어서 미국 국채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었어요. 그게 트래킹으로 잡혔었는데요. 외국인의 미 국채 수요입니다. 외국인의 미 국채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 즉 일본이 갖고 있던 미국채를 던졌다라는 거. 자, 이런 던지는 부분이 내년도 4월 8일 전후로 이어질지 아니면 중단될지가 이 달러 인덱스를 우리가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트리거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판의 변화에서 마지막으로 이 미중 무역 분쟁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모두 이런 말씀드렸죠. 내년에 미중이 더 격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희망 회로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싸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중국 경제가 별로 안 좋아요. 물론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한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근데 우리랑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방역 조치를 좀 완화했는데 네. 그 뒤로 2차, 3차, 4차 감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좀 오래 걸렸어요. 중국은 아직 처음에 방역을 실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 아니면 정말로 지금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중국에서 시위가 많아져서 중국 공산당이 이 방역 조치를 풀어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빨리 풀린다 하더라도 이 중국의 인구 규모를 감안해 봤을 때 정상화되기에는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기대감으로써 이런 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는 좋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 결국 중국 내부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뭔가 실업률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내부적인 갈등을 외부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 GDP 대비 경상수지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각종 투자금 아니면 무역수지의 썸인데요. 그게 IMF 전망에 의하면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대외적으로 먹거리, 성장 동력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면 내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내수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녹록지 않다. 그러면 다시 한번 대외적인 부분으로서 이 경기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 드라이브를 걸 건데 미중 무역 분쟁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격돌될 수밖에 없다. 내년에 또 다른 우리가 주목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모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경기 침체 이미 왔다. 인플레이션은 상반기까지는 약간의 지금의 컨센서스가 좀 다를 수 있지만 물가가 꽤 크게 하락할 겁니다. 오히려 경기 침체와 더불으면 디플레이션까지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2, 3년 뒤에는 더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판의 변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연준은 지금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있죠. 물가 너무 높으니까 이제 조금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사 속도를 좀 조절하고 그냥 동결할게. 과거에도 항상 그래왔잖아. 그런데 과연 연준 마음대로 될까? 경기가 이렇게 녹록치 않은데? 라는 쪽은 의구심을 던지고 싶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요. 미국 주식의 전략적 선택 이 두 가지 전략을 조금은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드려요. 결국 왼쪽 편은 이겁니다. 경기 침체 구간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직전까지도 금에 대한 수익률이에요. 평균 한 9.3%. S&P 500 수익률은
마이너스였다는 거. 그러면 결국 안전선호가 위험선호보다는 아웃퍼폼했었다. 경기 침체 초입 국면에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른쪽에는 그래도 최근에 서학개미 운동을 차치하고 대부분 해외에 대한 투자에 대한 유인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대외적으로 미국 S&P 500 중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IT 소재로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금융, 부동산, 유틸리티처럼 해외 매출 비중이 적은 데로 가야 되느냐. 저는 일단은 경기 침체 초입 국면에는 적은 쪽에 좀 더 포트에 무게를 투자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산시장 콜은 안전선의 금이라든지 아니면 이 해외 매출 비중이 좀 적은 유틸리티, 부동산, 금융 쪽의 산업이 일단 단기적으로 IT 소재, 필수 소비재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경기 초입 국면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위원님은 이제 경기 침체는 이미 왔고 내년에 물가 하락이 이제 크게 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상은 둔화될 것이고 내년에 또 하반기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네, 내년 2분기에는 네. 연준이 피버팅에 대해서 그 어떤 확률보다 높게 네. 인하까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그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초입 국면이니까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은 좀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럴 때일수록 전반적인 지수보다는 섹터 구분과 종목 선택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연준의 피버팅이 네.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나오냐에 따라서 2020년 우리가 2월, 3월, 4월 달에 경험했던 V자 만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일단은 주식시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물 경기가 결국 기업의 감이, 어닝에 대해서 우려감을 나타낼 거니까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미리 예견하는 건데요. 네. 그때 가서 코로나 때 한번 보시죠. 연준의 움직임이 결국 금융시장에 상당한 대들보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생각지도 않게 항상 업사이드가 있었다. 네. 그래서 업사이드 리스크 가능성. 연준의 피버팅은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짧지만 되게 가파른 V자 만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제 내년에 증시가 만약에 좀 하락하는 시점이면 그때 주식을 좀 담아야겠네요. 하락하는 시점을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침체를 선언하고 네. 그리고 연준이 움직이는 것까지 교집합으로 전부 나타냈을 조건. 네, 그 조건 때는 움직여도 충분히 가능성이다. 자, 그럼 이제 금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동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잖아요. 내년에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연준의 이런 금리 네네. 피봇이. 네네. 이미 수준이 높기 때문에 네. 연준의 피버팅이 전반적으로 금리 상승 모멘텀을 줄일 것 같아요. 네. 이미 벌써 많이 줄어들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높아져서 이자의 보상 부담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수급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금리가 놓고 보면 지금의 최악의 순간을 좀 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제 전망해 주셨는데 네. 이런 모든 거를 바꿀 수 있는 또 돌발 변수가 네. 생길 수는 있잖아요. 언제나 네. 경제는 그쵸. 늘 바뀌니까. 네. 뭘까요? 이런 전망을 할 때마다 엄청 부담돼요. 근데 항상 뭐 미쳐야 미칠 수 있다는 것처럼 여기 제가 약간 좀 심취해 있죠. 그리고 재밌게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바로미터를 드리려고 계속 전망을 하는 거고요. 자, 저의 전망이 틀릴 가능성, 가장 틀릴 가능성이 중에서 인플레이션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판단이 달라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뒤바뀌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모형 시그널은 과거에도 이미 경험적으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의 경기 침체에 대한 뷰를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은 좀 바뀔 수 있는데요. 네. 그 가장 큰 트리거가요, 중국입니다. 저는 내년도 중국 경제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PPI와 미국의 CPI를 얘기하는 것처럼 물론 판의 변화 속에서 옛날처럼 이렇게 1대1로 강력하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씩 그 영향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중국이 지금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가장 돈을 많이 푼 국가가 중국입니다. PBOC 인민은행이 계속해서 지준율을 낮추면서 계속해서 돈을 살포했거든요. 그게 코로나 제로금리, 제로정책, 셧다운으로 인해서 응축돼 있다고요. 유동성은 엄청 풀렸는데 뭔가 돌아다니지 못하는 이 응축되는 게 내년 3월에 풀린다면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수요 개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중국이 얼마나 빨리 반등하고 얼마나 빨리 이 유동성의 효과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전 세계에 스프레이드 아웃 될까가 제가 생각하는 이 인플레이션 시점 아니면 제 전망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 내년에 중국 경제의 이 얼개가 풀어지는 그 시점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위원님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김작가 TV에 나와 주시는데 또 네. 위원님의 그 발빠른 정보를 인사이트를 우리가 좀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네, 제가 뭐 김 작가님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위해서 네.
네,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어요. 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링크이고요. 네. 여기 들어오시면 뭐 제가 이것저것 뭐 하는 게 좀 있어서 네. 뭐 자주 뭐 이렇게 하진 못하는데 일방향 채널은 아니고 쌍방향 채널입니다. 많이 질문 주시면 또 답변도 하고 제가 또 배우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 관련된 공식 채팅방 링크입니다. 비번이 중요합니다. 현재 몇 명 있지 안에? 현재 별로 없습니다. 한 700명 정도 있는. 700명. 요 영상 올라가고 과연 몇 명이 될지 너무 기다려야 됩니다. 네, 네, 제가 맞습니다. 이거 링크 네. 남겨놓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김작가 TV 올해는 마지막 출연이잖아요. 맞습니다. 2023년 이제 많은 분들 뭐 네. 더 돈을 벌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 영상 보실 텐데 네. 그분들에게 마지막 조언 한마디만 주신다면. 네, 올해 참 희망 고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해 동안 김작가 TV에 한 달에 한 번 와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스스로 많이 반성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력과 바로미터를 드리려고 노력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있어 보니까요. 최고는 꾸준함입니다. 내년에도 꾸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꾸준하게 위원님과 매달에 한 번씩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빈센트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